엄마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이혼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향 냄새도 채 가시지 않은 그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혼 도장 찍어줘. 뒤이어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 부도 났으면 조용히 도장 찍고 우리 집안에서 나가. 그리고 우리 집에 빌어먹을 생각하지 마.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직접 주워 서명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여자가 남편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그 빌딩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들이 오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날이라는 것을요. 오늘이 니들 지옥문 연날이 될 거야.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빗물은 장례식장 처마를 두드리며 끊임없이 쏟아졌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향 연기와 눅눅한 공기가 뒤섞여 숨을 조여왔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낯선 조문객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작 빈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조문객은 뜸해졌고 국화향이 향 연기에 섞여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권혜은은 홀로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4살 상복을 입은 어깨는 몇 번이나 울어서 이미 축 처져 있었고 눈두덩이는 밤새 붓고 또 부어 거의 감기지도 않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 이연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지금은 그 웃음이 오히려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예은은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리고 그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발이는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예은은 이 밤만큼은 엄마 곁에서 조용히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은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빈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을 본 순간 예은의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자였습니다. 금자는 연분홍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단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왔다고 믿기 어려운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향 연기를 손으로 휘휘 저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혀를 차는 소리가 빈소 안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예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랬던 것처럼 그냥 참았습니다. 싸울 기력이 없었습니다. 엄마를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으니까요. 남편 최동원은 빈소 구석 화환 뒤편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은은 처음엔 조문 관련 연락인가 싶었습니다. 조문객 안내라든지 내일 장지 차량 확인 같은 것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동원이 발 빠르게 움직인 건 그런 일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원의 목소리가 낮게, 아주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이혼 서류만 주면 끝이야. 예은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뒤늦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 귀를 의심했지만 동원이 수화기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웃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예은은 시선을 거두어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사진이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그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목소리로
남편이 다른 누군가에게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동원이 통화를 마치고 예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팔을 뻗어 예은의 어깨를 건드리는 순간 코끝으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진하고 낯선 향이었습니다. 장미 향수였습니다. 예은이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종류였습니다. 시선이 저절로 동원의 옷깃으로 향했습니다. 흰 셔츠 칼라에 붉은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립스틱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한 빨간색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만큼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원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은의 팔을 잡아 비상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은이 저항하려 했지만 동원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비상구 문이 닫히자 빗소리가 더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는 좁은 계단참이었습니다. 동원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말 한마디 없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금자가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서며 팔짱을 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들어섰습니다. 우리 집안 망하게 할 작정이니? 엄마 부도 났으면 조용히 도장 찍고 나가. 예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발인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입술이 제멋대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동원은 그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서며 예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대보증 서서 지옥 가기 싫으면 지금 당장 사인해. 예은은 바닥에 흘러나온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냥 지쳤다는 생각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엄마가 눈을 감은 날 밤에 이 사람들과 고성을 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남편의 무관심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 5년이 결국 이 서류 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은이 원하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엄마 곁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은은 허리를 굽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권혜은. 두 글자를 쓰는 동안 예은은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그 얼굴을요. 동원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금자는 이게 맞지라고 한마디 던지며 먼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례식장 밖에서 고급 세단의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분 좋은 속도로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도 곧 빗소리에 삼켜졌습니다. 예은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상구 창문으로 빗줄기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만이 좁은 계단참을 채웠습니다. 이윽고 예은은 손에 들린 엄마의 기록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빈소로 들어오기 전부터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노트였습니다. 엄마가 살아생전 늘 들고 다니던 표지가 낡고 귀퉁이가 해진 노트였습니다. 노트 겉면에 빗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예은은 손등으로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를 쥔 손에는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 골목을 빠져나가는 세단의 붉은 테일램프가 빛 속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예은은 그 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울음이 그쳐 있었습니다. 대신 눈동자 깊은 곳에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서서히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온 예은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5년을 살았던 아파트는 이미 남편의 것이었고 친정집은 엄마가 없는 빈집이 되었습니다. 예은은 그냥 걸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상복이 젖는 것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를 타고 번졌습니다. 예은은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고 품 안에 꼭 안고 있던 엄마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 표지는 오래되어 가죽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은은 잠시 그 표면을 손끝으로 쓸어보다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하고 힘있는 글씨였습니다. 예은아, 슬픔은 길지 않다. 너의 뒤에는 엄마가 있다.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예은은 입술을 꾹 다물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노트 곳곳에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사업 관련 숫자였고 어떤 것은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중간쯤에서 예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서방의 눈빛이 변했다. 예은아, 절대 너를 내주지 마라.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위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면서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끼치기 싫었을 테니까요. 예은은 노트를 마지막 장까지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볼펜으로 크게 눌러 쓴 전화번호 하나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혁,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해라.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 예은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이것을 준비해 둔 걸까요? 사위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끼면서부터일까요?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였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예은은 노트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게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권혜은 씨입니까? 예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상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박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처음 받는 전화임에도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예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김민혁입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됐어요. 예은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하나만으로 움직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 민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딸이 절대 좋아하지 않는 것이 2가지라고요. 강요와 거짓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복 입으신 채로 비 맞고 계신 거 맞죠? 회장님이 그 상황에서 예은 씨를 혼자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은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상복이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엄마가 이 사람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5분 뒤였습니다. 빗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우산을 받쳐든 남자가 내렸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정장,
흐트러짐 없는 자세였습니다. 남자는 예은 앞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김민혁입니다. 회장님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은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산을 예은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 빗줄기를 막아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예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차에 오르면서도 예은은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예은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빗속에 번졌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도시의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빌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 외벽이 빗속에서도 빛을 품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해온 빌딩이었습니다. 예은은 그 빌딩을 바라보다가 품 안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뒷표지 안쪽 가죽 포켓에서 단단하게 접힌 문서가 나왔습니다. 펼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해온 홀딩스 주식 전량 신탁 증서, 수익자 란에 적힌 이름, 권혜은. 증서 하단의 주소와 집번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방금 창밖으로 지나쳐온 그 빌딩의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감정평가액 6천억 원. 예은은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4번을 읽어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통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엄마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담장이 높고 창문에 불빛이 새지 않는 단층 건물이었죠. 민혁이 먼저 내려 문을 열었지만 예은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회장님이 마련해 두신 곳입니다. 안전해요. 안전하다는 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낯선 남자 차를 탄 것도 모자라 모르는 건물까지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민혁은 대답 대신 잠시 예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예은 씨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학예회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긴장해서 가사를 까먹었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허밍으로만 불렀다고 하셨어요. 그날 회장님이 혼자 얼마나 웃으셨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웃으셨다고요. 예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야기는 엄마와 단둘이 나눈 적 있는 이야기였어요. 오래전 주방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다가 꺼낸 이야기였는데 그 자리에는 세상에 엄마와 예은 둘뿐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죠. 예은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안은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민혁이 주방에서 차를 끓여내왔고 예은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찻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계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차는 마셨습니다. 민혁이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22살 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수술비가 없었어요. 고시원에서 지내고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며 공부하던 때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게 이연자 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은은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병원비를 내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 병원 수간호사가 회장님과 오랜 친분이 있었더군요. 그분이 제 사정을 전해드린 거였는데 회장님은 한 번도 뵌 적 없는 청년을 위해 선뜻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뒤로도 밥을 사주시고 틈틈이 연락을 주시며 챙겨주셨어요. 당신 자식도 아닌데 그러셨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말을 고르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유학 자금도 어머니 2번째 수술비도 전부 회장님이 주셨죠. 이연자 회장님은 제게 생명의 은인이자 스승이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회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을 부탁한다고요. 예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회장님은 사위의 본성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연자 회장님께 입었던 은혜, 이번에는 제가 예은 씨에게 갚도록 할게요. 예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지가 천천히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마음을 다 열기는 어려웠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하루 만에 벌어진 하루였으니까요. 엄마를 잃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낯선 남자의 차에 올라탄 하루였습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믿어도 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엄마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를 도와주신다는 거,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럼 먼저 보여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파일이 열리고 민혁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예은의 전 남편 최동원이 추진 중인 실버타운 개발 사업 자료였는데 그 사업의 핵심 부지가 바로 해운 빌딩 일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원 씨가 이 사업에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면서 빌딩 매입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아직 예은 씨가 빌딩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요. 예은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기자 여러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남녀가 나란히 걷는 사진, 카페 앞에서 함께 웃는 사진, 한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남자는 동원이었습니다. 예은은 그 얼굴들을 하나씩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지만 충격보다는 확인되는 느낌에 더 가까웠어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 사진으로 증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설이 한가람 리빙 대표의 딸이자 최동원의 내연녀입니다. 예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민혁이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이 여자의 가구 매장이 바로 예은 씨 빌딩 1층의 핵심 임차인입니다. 재개발 지역 내 핵심 입지의 핵심 임차인, 재개발 이후 가장 좋은 위치의 상가를 한설이에게 주기 위해 최동원이 미리 손을 쓴 흔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코끝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원의 옷깃에서 맡았던 그 향, 진하고 달콤한 장미 향수였어요. 예은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 장미 향수를 쓰나요? 민혁이 잠시 예은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몸이 굳어오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발인 전날 밤 그 향이 남편의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날도 동원을 만났다는 뜻이었죠. 엄마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밤의 말입니다. 예은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우리 엄마 건물에서 그 여자가 웃고 있었다니.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예은은 찻잔을 쥔 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잔이 미세하게 떨렸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뜨겁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내 돈으로 그 여자 배를 불려준 거네요. 민혁이 예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그 건물에서 끌어내릴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어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울지 않아. 저들이 엄마의 빌딩에서 누린 모든 걸 지옥으로 바꿔줄게. 예은은 찻잔을 내려놓고 민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 가구 매장부터 치고 싶어요. 변신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준비해둔 옷들이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재단된 재킷, 날렵한 라인의 바지, 굽이 있는 구두들이었죠. 예은은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재킷 하나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 세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눈동자 안에는 아직도 5년간 고개를 숙이던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재킷을 입은 어깨가 어딘가 어색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표정도 어울리지 않는 옷을 걸친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예은은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 옷이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안에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민혁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등을 펴주세요. 회의실에 들어설 때 고개가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예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느새 다시 내려가 있었어요. 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던 자세였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정도였으니까요. 죄송해요. 자꾸 그렇게 되네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민혁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작을 20번이고 반복하면서도 목소리 톤 하나 바뀌지 않았죠. 그게 오히려 예은을 더 애쓰게 만들었습니다. 말투 교육도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고 낮고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처음 몇 번은 목소리가 문장 끝에서 올라가거나 중간에 쓸데없이 머뭇거렸고 내용이 맞아도 자신감이 없으면 상대에게 들린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예은은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고개를 드는 것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말할 때 시선이 흔들리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잠들기 전이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저녁 예은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엄마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엄마가 사업 초기에 적어둔 메모들이 있었는데 처음 공장을 열었을 때,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했을 때, 직원들 월급을 못 줄 뻔했을 때 그 순간들마다 엄마는 노트에 짧게 적어두었습니다. 흔들리면 진다. 두려우면 더 크게 움직여라. 예은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엄마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엄마였습니다. 예은은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었다면 자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개가 먼저 들렸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어제의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예은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안에 엄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 서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동원의 건설사 자금 흐름을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버타운 사업의 투자자들에게 모집한 자금 중 일부가 법인 운영과 무관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금액과 시점을 보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횡령 정황이었습니다. 예은은 서류를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쓸 수 있겠네요. 네. 때가 되면 검찰에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보관해 두겠습니다. 예은은 서류를 내려놓고 동원의 실버타운 사업 구조도를 집어들었습니다. 빌딩 매입, 인허가, 분양.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해온 빌딩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부지인 우리 빌딩을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예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문장 끝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검토한 서류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수신인은 한설이 가구 매장이었죠. 임대료 연체 3개월, 시설물 무단 개조. 사유는 충분하네요. 예은은 서류 위에 볼펜을 올렸습니다. 사인을 하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봉투가 봉해지고 퀵서비스 기사가 그것을 받아들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은은 그 뒷모습을 보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고 되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비서실 모니터를 열었습니다. 동원에게서 온 메일들이 쌓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공손했고 그 다음은 간절했고 마지막 것들은 조금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중요한 사업 제안이 있습니다. 예은은 읽고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게 하는 것도 전략이었습니다. 초조함이 쌓일수록 상대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었으니까요. 민혁이 예은과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당신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은은 고개를 돌려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이미 판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판을 짠 건 예은 씨입니다. 예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불빛이 보석처럼 깔린 그 아래 어딘가에 동원이 있을 것이고 서리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최동원, 너가 가장 믿는 사업 파트너부터 무너뜨려 줄게. 그리고 내일 아침이 그 시작이야. 예은은 유리창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퇴거 통보는 오전 10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해온 홀딩스 법무팀 직원 2명이 전 남편의 내연녀 서리의 가구 매장으로 들어선 순간 매장 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직원들은 공손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퇴거 기한과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임대료 3개월 연체, 시설물 무단 개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유였죠. 서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건물 주인 당장 나오라고 해. 매장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법무팀 직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됩니다라고만 답하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서리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동원은 20분도 채 되지 않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건물주 비서실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건물주 대표님, 저는 이 빌딩 부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업 제안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연락 주십시오. 답장이 없었습니다. 동원은 로비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은은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마련한 외부 사무실이었습니다. 빌딩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화면이 모니터 여러 칸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은은 동원이 로비에서 전화를 거는 모습을, 서리가 매장 안에서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딩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이 모든 것이 예은의 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로요. 이제 고작 시작인데 벌써 그렇게 지치면 안 되지. 예은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동원은 투자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빌딩 매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곧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등줄기에 진땀이 흘렀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동호는 그런 사람이었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은은 사업 방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동원의 건설사 측에 실버타운 예정 부지에 대한 부적합 판정 민원을 넣었습니다. 행정적인 검토가 시작되었고 인허가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동원은 밤새도록 해온 홀딩스의 정체를 캐내려 했지만 등기부 등본도 법인 공시정보도 실제 대표자 이름도 철저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동원의 어머니 금자는 전혀 다른 곳에서 탐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집, 아들의 사업이 흔들리는 집을 유지하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금자는 예은의 친정 공장을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은의 엄마가 수십 년을 일군 공장이었지만 금자의 눈에는 그냥 팔아치울 부동산이었죠. 이혼 서류를 받아낼 때 연대보증 문제로 예은을 꺾어놨으니 이제는 막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금자는 며칠에 걸쳐 인근 복덕방을 돌아다니며 시세보다 빨리 팔고 싶다고 금매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복덕방 사장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매물 접수를 받는 동안 금자는 이미 그 돈을 어디에 쓸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정보가 민혁에게 들어온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민혁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변호사와 접촉하고 서류를 갖추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어요. 금자가 두 번째 복덕방에 발을 들이는 시간, 해당 공장 부지는 이미 예은 명의로 선매수 계약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예은은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공장이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나가서 일하던 곳, 된장과 간장 냄새가 배어있던 그 공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금자가 허둥지둥 복덕방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자신은 이미 앞서 있었습니다. 한편 서리는 저녁이 되어서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원을 붙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가 해결해준다며, 여기에 내 건물 올려준다며, 오히려 지금 쫓겨날 판이야. 동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서리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금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야, 그 빌딩 주인 돈 좀 쥐어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동원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빌딩 소유주가 개인 돈 몇 푼에 움직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그 소유주의 정체 자체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도요. 동원이 지쳐 사무실을 나오는 시각, 예은은 민혁의 차 안에서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걷는 동원의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고 걸음도 느렸습니다. 예은은 그 뒷모습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그 어깨 뒤에서 따라다녔던 자신이 이제는 저 먼 곳에서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작 시작이에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다음 타겟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은은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차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예은이 그 오피스텔을 구한 것은 민혁의 제안이었습니다. 본래 머무는 안전가옥과는 별개로 서리에게 흘릴 위장 주소가 필요했습니다.
낡은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이는 오래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예은은 일부러 다른 슬리퍼와 오래된 카디건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런 차림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연기였습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이미 다른 사람처럼 멀어져 있었으니까요. 서리가 나타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딱딱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예은은 문 앞에 서서 그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자 서리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코트에 가죽 핸드백, 입술에는 진한 붉은 립스틱이었습니다. 예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너 동원 오빠한테 빌딩 주인 좀 알아봐 달라고 꼬리쳤니? 예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못해? 갑자기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라는 말도 없어? 예은은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초라하게, 당황한 듯이, 그러나 완전히 굴복하지는 않은 듯한 표정으로요. 일부러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리는 들어오면서도 코끝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오피스텔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예은은 그 시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빌딩 주인이 우리 매장 나가래. 너 때문이지? 네가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서리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예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마. 동원 오빠한테 붙어서 뭔가 한 거잖아. 이혼하고도 못 놓는 거야? 미련 떨지 마. 예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잠시 방 안을 둘러보다가 작은 선반 위에 놓인 사진 하나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예은의 엄마 이연자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사진을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런 망한 집안 딸이랑 산 오빠가 불쌍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은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올라오는 떨림이었어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 입으로 하는 말들이 엄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를, 단 한 번도 저 여자와 상관이 없었던 엄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은은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민혁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참아야 더 크게 이깁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서리는 그 침묵을 자신이 이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백을 열더니 돈다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은의 얼굴 앞에 그것을 내던졌습니다. 지폐가 흩어지며 예은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10,000원짜리가 여러 장 바닥에 풀린 채 놓였습니다. 서리는 그 돈 위를 명품 구두로 밟고 서며 말했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동원 오빠 눈앞에서 꺼져. 이 동네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예은은 발밑의 지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한 여자. 자기를 쫓아낸 사람이 내 발 앞에 돈을 던지고 있네. 서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은의 눈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서리는 스스로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오히려 예은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망한 꼴 보니까 다시 기분이 좋아지네. 언니 쭉 이렇게 지내요. 서리는 그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다시 복도를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예은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지폐들이 흩어져 있었고 선반 위 엄마의 사진은 그대로였습니다.
예은은 천천히 그 앞에 앉았습니다. 서리가 내뱉은 말들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망한 집안. 그 말이 엄마의 사진 위에 얹혀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엄마는 그 어디에서도 저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예은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지폐를 조용히 주워 모아 예은의 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그 말 한설혜 씨에게 독이 되어 돌아갈 겁니다. 예은은 그 돈다발을 손 안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납작한 감촉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민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리의 가구 매장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위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인증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공 자재와 실제 사용 자재가 달랐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영업 정지도 가능하겠네요. 예은은 서류를 훑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는 없었어요.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금자 씨 명인 식품 출시 행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사흘 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브랜드명은 금잔의 명품 된장입니다. 예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행사 샘플로 유통된 제품의 성분과 배합비를 분석했습니다. 이연자 회장님이 특허 등록하신 배합비와 구성이 거의 동일합니다. 일치 비율이 90%를 넘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갈고 닦은 배합비였습니다. 공장에서 새벽마다 직접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만든 맛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박금자의 이름으로 호텔 행사장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리가 엄마의 사진을 향해 내뱉은 말과 금자가 엄마의 레시피를 훔쳐 자기 이름을 붙인 것이 한꺼번에 예은의 안에서 겹쳐졌습니다. 손에 쥔 돈다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돈으로 내일 박금자 씨 행사장 화환이나 크게 보내주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로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이성으로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리의 오만함이 예은의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냉정한 무언가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예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사진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저 사람들이 엄마 이름을 더럽힌 거 내가 다 닦아낼게. 행사장 입구에는 금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금잔의 명품 된장, 100년의 손맛을 담다. 예은은 그 문구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선글라스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였습니다. 참관객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면서도 눈은 계속 그 현수막에 머물렀습니다. 100년의 손맛. 엄마가 새벽마다 공장에 나가 직접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수십 년을 다듬어온 배합비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 사람의 이름 아래 금색 글씨로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요. 예은은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텔 연회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식품 유통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지역 요식업 대표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무대 위에는 항아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그것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엄마의 공장에서 봤던 광경과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이 닮아 있었기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으니까요. 예은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무대가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박금자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흰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한 금자는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된장은 제가 시집와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다듬어온 저희 가문 대대로 내려온 비법입니다. 인공 첨가물 없이 순수한 국산 콩과 소금만으로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맛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무대 위의 금자는 그 반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예은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문의 비법이 아니라 며느리 집안의 비법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다듬은 것도 아니라 엄마가 평생을 갈고 닦은 것을 어딘가에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예은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가슴 안에서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무대 한쪽에는 동원이 서 있었습니다. 투자자 서너 명과 함께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췄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머니 브랜드가 실버타운 입주민 식자재를 독점 공급하게 됩니다. 브랜드 가치와 수익 구조 둘 다 확보된 사업이에요. 이런 조합은 흔치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동호는 그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서리는 금자의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금자가 한마디 할 때마다 감탄사를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멋진 행사를 준비하시다니 저야말로 어머니 곁에 있는 게 영광이에요. 예은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위장 오피스텔에서 자신에게 돈다발을 던졌던 그 손이 지금은 금자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은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행사가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예은은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복도 끝을 돌아 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안에서 나오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금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멈췄습니다. 금자의 눈이 예은을 훑어내렸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 때문에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뭔가 낯이 익다 싶은 표정이 스치더니 금자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권혜은? 예은은 선글라스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망조든 것이 여기까지 기어들어왔어? 예은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금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남의 것 훔치는 건 범죄예요.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금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예은의 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금자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금자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을 것이었습니다. 예은은 선글라스를 다시 쓰고 조용히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오는 길, 동원이 분주하게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잠시 후 행사장 스태프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구 쪽에 붉은 러너가 깔리기 시작했고 테이블 위에 꽃이 추가되었습니다. 동호는 재킷 단추를 잠그고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금자의 명인식품과 동원의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해온 홀딩스 대표가 온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예은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 한편 민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옷 커버가 씌워진 옷걸이와 작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왕의 자리에 앉으실 시간입니다. 예은은 그 앞에 섰습니다. 옷 커버를 벗기자 딥네이비 드레스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하고 날카로운 라인이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귀걸이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은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자 준비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보석을 걸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재킷을 입었을 때 느꼈던 그 이질감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이게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은은 품에서 엄마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노트를 가슴에 잠깐 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글씨들, 엄마의 손으로 눌러 쓴 문장들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이 순간을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었을까? 예은은 눈이 잠깐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떨구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저들이 엄마 이름 더럽힌 거 내가 다 닦아낼게. 노트를 다시 넣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혁이 앞장섰습니다. 예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연회장 안은 해온 홀딩스 대표를 기다리는 분위기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금자는 살짝 긴장한 채 동원의 옆에 서 있었고 설이는 동원의 다른 쪽에서 핸드백을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 행사장에 레드카펫까지 깔렸는지 설레는 표정과 초조한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예은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동원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 안에 울렸습니다. 금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예은아? 네가 왜 여기? 설이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사기야. 네가 어떻게 회장님 행세를 하는 거야? 민혁이 차갑게 앞으로 섰습니다. 해온 홀딩스 권혜은 회장님이십니다. 예의를 갖추시죠. 예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고 상석까지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공포로 바뀌는 것을 예은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 남편님. 그리고 전 시어머니님. 그 말이 연회장 안에 고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밖 복도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원 집행관 2명이 들어섰습니다. 한 명이 봉인된 서류 봉투를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레시피 도용 및 특허권 침해에 관한 가처분 결정을 집행합니다. 현재 전시 중인 제품과 관련 홍보물, 샘플 일체의 유통을 즉시 중지하십시오. 연회장 안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관계자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자의 행사를 취재하러 왔던 그 카메라들이 이제 전혀 다른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해? 이게 뭐야? 내가 뭘 훔쳐? 이건 내 비법이야. 그 비명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집행관들은 절차를 진행했고 행사 스태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동원은 투자자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자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금자 곁에서 멀찍이 물러나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팔을 잡고 있던 손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동원이 예은에게 달려왔습니다. 재킷 소매가 흐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은아, 나야. 우리 사이에 이게 뭐야?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지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예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으로서 마지막 배려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후로는 법무팀을 통해 연락하세요. 동원이 예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실버타운 사업, 그거 나 한번 도와줘. 투자자들 다 모았어. 그 사람들 피해는 생각 안 해? 우리 어머니는 어떻고? 예은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유지한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투자자 피해는 처음부터 횡령하지 않았으면 없었을 거예요. 예은은 연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급 세단의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은은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창밖으로 연회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목소리가 뒤섞이고 누군가는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예은은 그것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끝났습니다. 내일 본 게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해온 빌딩 5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이였죠. 이 층수에서 보면 아래의 것들이 다 작아 보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도 차들도 건물들도요. 복도 끝 펜트하우스 회의실 문 앞에 동원, 금자, 설의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동원은 재킷 단추를 3번이나 잠갔다 풀었습니다. 설이는 핸드백 끈을 손에 감았다 풀기를 반복했고 금자만이 표면적으로는 여유로운 척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분위기에 이렇게 얼굴도 안 보여주나. 에이, 돈 앞에서 별것 없지. 잘 대접해드리면 다 풀려. 조금 찝찝한 게 해온 홀딩스, 해온 빌딩 이름이 비슷한 건 우연이겠지? 금자의 말에 동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제 행사장에서 집행관들이 들이닥친 이후 밤새 잠을 자지 못했고 투자자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직접 찾아와 계약 파기를 요구했죠. 이 자리에서 빌딩 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비서가 3사람을 회의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 끝에 3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상석 쪽에는 의자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3사람은 창밖으로 도시 전체가 펼쳐진 자리에 앉아 기다렸고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좀 늦으시네. 설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금자가 의자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뭐, 큰 분들은 원래 그래. 우리가 기다려야지. 동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2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2달 동안 만든 사업 제안서가 파일 안에 들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그 파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떠나지 않던 그 불안한 느낌이 이 회의실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하얀 수트를 입은 사람이 걸어 들어왔죠. 구두 소리가 회의실 바닥을 짚었습니다. 또각. 걸음걸이가 조용하고 단단했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원이 얼굴을 확인하는 데 채 2초도 걸리지 않았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차가 사방으로 튀었지만 동원은 그걸 바라보지도 못한 채 입이 벌어진 채 그냥 굳어 있었습니다. 금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은아? 너가 왜 여기?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손이 테이블을 짚으며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두려워할 사람이 하필 그 며느리일 줄은 금자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설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사기야. 네가 무슨 돈으로 이 건물을 사? 말이 돼? 민혁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말했습니다. 해온 홀딩스 권혜은 회장님이십니다. 예의를 갖추시죠. 냉정하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설이는 민혁을 바라보다가
다시 예은에게로 시선을 돌렸지만 예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고 상석까지 걸어가 자리에 앉았죠. 다리를 꼬고 테이블 건너편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공포로 바뀌는 것을 예은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 남편님. 그리고 전 시어머니님. 그 말이 회의실 안에 고요하게 깔렸습니다. 동호는 창백해졌고 금자는 입술이 떨렸고 서리는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예은은 그 얼굴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자신을 흔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은은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이 회의실보다 훨씬 좁은 방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은 손이 떨렸는데 지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은이 파일 하나를 들어 테이블 위로 밀어보냈습니다. 한설혜 씨, 서리가 반사적으로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확인서야. 오늘부로 네 매장 폐쇄해. 서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읽을 수 있잖아. 내용 다 적혀 있어. 서리가 파일을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예은은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동원에게 옮겼습니다. 동원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손가락을 맞잡은 채였죠. 어깨가 아래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동원 씨, 예은이 불렀습니다. 동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버타운 사업 투자자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빌딩은 매각되지 않을 것이고 해온 홀딩스와 부지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동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예은의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예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동원이 예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예은의 구두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예은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그런데 제발 실버타운 사업만은 살려줘. 사람들 피해가 얼마인지 알아? 투자자들 다 내 지인이야. 그 사람들이 무슨 죄야? 제발. 예은은 구두를 천천히 빼내며 말했습니다. 사업 살리고 싶으면 먼저 횡령한 공금부터 채워 넣어야 할 텐데요. 무슨 소리야? 예은은 민혁에게 눈짓했습니다. 민혁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빠진 금액, 시점, 수치인 내역입니다. 분기별로 정리했어요. 총액이 얼마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동원이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소란스럽게 울리던 서리의 목소리도 멎었습니다. 동원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은아, 너도 알잖아. 이거 잘못되면 너희 친정 쪽도 자유롭지 않아. 네 엄마 공장 명예 문제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어. 그걸 내가 먼저 신고하면 어떻게 돼? 예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공장 이미 제 명의입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을 이용해 압박을 가한 경위도 전부 서류에 남아 있어요. 그 서류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동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고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합의하자. 내가 뭘 해줄게.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지분이야? 사과야?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우리 그냥 덮자. 예은은 잠시 동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분노도 연민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앞에서 이렇게 텅 빌 수 있는 눈이었죠. 그것이 동원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하는 게 없어요.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동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협박도 애원도 제안도 전부 막혔습니다. 예은 앞에서 모든 시도가 벽에 부딪혔죠. 그는 예은을 바라보다가 눈을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완전히 숙인 채 예은의 무릎 높이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서리가 금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해결한다면서요. 다 된 일이라면서요. 이게 뭐예요? 나도 몰랐어.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아? 금자가 벌떡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내 매장 폐쇄되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리가 금자의 팔을 잡으려 했고 금자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비난이 오갔죠.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예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조용하고 빠른 움직임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원의 팔을 잡고 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할 말이 있어요. 동원은 저항했지만 요원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리도 금자도 같은 방식으로 끌려나갔고 금자가 예은을 향해 무언가를 외쳤지만 문이 닫히며 소리가 잘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은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 바닥에 깨진 도자기 파편들, 사방으로 튄 차 얼룩들. 방금까지 이 안에 있었던 세 사람이 남기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가 펼쳐진 창가로 걸었습니다. 낮에 햇살이 건물들 위에 내려앉아 있었고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냥 평범한 하루인 것처럼요. 예은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을 참고 5년을 숨기고 5년을 견뎌왔죠.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예은은 유리창 위에 손을 얹었죠.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엄마가 손에 쥐어준 노트 한 권이 여기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봤지? 이제 시작이야. 소리 없는 말이었습니다. 입술만 조금 움직였고 눈가가 살짝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혁이 예은의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고 도시의 햇살이 창에 닿아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셨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은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요. 예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의 손이 예은의 어깨에 살며시 얹혔고 예은은 그 손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도시가 빗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뉴스가 터진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최동원 건설사 대표, 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 화면에는 검찰청사 앞에서 수사관들에게 팔을 잡힌 동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킷이 흐트러져 있었고 고개는 아래로 향해 있었어요. 방송사마다 같은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아침 뉴스, 인터넷 기사, 각종 커뮤니티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반응이 달렸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파장이 일었습니다. 동원과 함께 사업을 논의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연락을 끊었고 건설사 직원들은 아침부터 출근을 망설였어요. 호송차가 구치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원은 뒷좌석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저마다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동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회의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이었습니다. 어떤 분노도 없이 그냥 텅 비어있던 눈이었어요. 협박도 애원도 제안도 전부 막혔을 때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이 이 모든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동호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서리의 가구 매장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붙여놓은 대자보가 매장 유리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또렷하게 쓰여 있었어요. 상간녀가 운영하는 부실 가구점.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도 있었어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도 여럿이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직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고 받아도 항해 전화였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불이 붙었습니다. 육아 커뮤니티와 맘카페를 중심으로 서리의 가구 매장이 환경 인증을 허위로 받았다는 사실이 퍼졌어요. 시험 성적서 위조, 유해 자재 사용, 아이방 가구를 구입한 부모들이 구체적인 피해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모를 기침을 했다는 글, 환기 후에야 냄새가 사라졌다는 글이 이어졌어요. 불매운동이 삽시간에 확산되었고 항해 방문객이 매장 앞을 채웠습니다. 그 와중에 서리의 아버지가 매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중년을 넘긴 사람이었어요. 모여있는 사람들과 대자보를 보더니 천천히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식 교육 잘못시킨 내 죄다.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리의 가구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서리는 텅 빈 매장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간판이 내려지고 진열된 가구들 사이에 서리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전에는 손님들이 오가고 직원들이 움직이고 항상 소리가 있던 곳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전부 사라지고 서리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바닥으로 가구 옆면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억울하다고, 자기가 왜 이래야 하냐고 소리쳤어요. 그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리다가 쓰러졌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분노도 원망도 공간 안에서 메아리치다 사라졌습니다. 금자가 아파트를 떠난 날은 그달 말이었습니다. 낡은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흠집이 많은 트럭이었어요. 금자는 짐을 싣는 것을 직접 도왔습니다. 달리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들은 구치소에 있었고 서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금자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50평 아파트 복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 살았던 곳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는 날 금자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방이 어두웠어요. 어디선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 아래로 보이는 것은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뿐이었어요. 금자는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이 꺼져 있었고 그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예은이 아침마다 차려주던 밥이었어요. 된장국, 나물 반찬, 갓 지은 쌀밥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려놓고 자기 할 일을 하던 그 며느리였어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트집을 잡고 구박했어요. 그 밥상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그때 그것이 고마운 줄 몰랐는지
금자는 혼자 앉아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나 이미 너무 늦은 눈물이었습니다. 예은은 그 무렵 엄마의 공장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이었어요. 공장 건물과 부지를 노인 돌봄시설로 전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날 예은은 오래 펜을 쥐고 있었어요. 엄마가 평생 일군 공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엄마가 살아 있었다면 이쪽을 더 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 있는 것을 좋아했으니까요. 예은은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며칠 뒤 민혁이 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연자 회장 명예회복, 특허 배합비 최초 창안자로 공식 인정. 기사에는 엄마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공장 앞에서 환하게 웃던 사진이었습니다. 예은은 그 기사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민혁은 맞은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무렵 서리가 예은을 찾아왔습니다. 예은이 이른 아침 사무실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저 앞 골목 어귀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서리였어요. 한때 명품 코트를 걸쳤던 사람이 이제는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예은이 가까워지자 서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스팔트 도로 위였습니다. 예은 언니 잘못했어. 제발. 예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도 늦추지 않고 서리의 옆을 그냥 지나쳐 걸었어요.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너희가 무너뜨린 건 내 삶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양심이었어. 소리내어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서 서리가 무릎을 꿇고 있을 것이었지만 예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동원의 건설사는 이후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실버타운 부지는 그대로였지만 사업 주체가 달라졌어요. 새로 들어선 기업은 노인복지단체와 협력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의료시설과 쉼터, 커뮤니티 공간이 포함된 진짜 노인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애초에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건물이었습니다. 예은의 삶에도 천천히 햇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게 눌리던 것들이 거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창밖이 그냥 밝아 보였어요. 커피 한 잔이 맛있었고 작은 것들이 새로 느껴지는 아침들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예은과 민혁은 나란히 엄마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무실 한쪽 예은이 늘 두는 자리였어요. 환하게 웃는 이연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민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은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가 그냥 웃고 있었어요. 항상 그래왔듯이요. 예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엄마. 그 이후로 예은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고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무거웠죠.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커피 한 잔을 끓이고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세상이 조용히 흘러가는 풍경이었죠. 그 흐름 안에 저도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는 것이 어느 날 문득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연자 전통 명가가 정식 출시된 건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엄마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만든 식품 브랜드로 간장과 된장, 고추장을 비롯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장류가 주력이었습니다. 처음엔 소소하게 시작했죠. 유통망도 크지 않았고 홍보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다르다는 말이 번졌고 제주문율도 높았죠. 어느 날 아침 민혁이 출력해온 주문 현황 자료를 펼쳐 보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예은은 그 숫자들을 들여다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판매 실적이 아니라 엄마가 평생 지켜온 맛에 대한 세상의 응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주말, 예은과 민혁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민혁이 유학 시절을 보냈던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골목마다 이어지고 작은 카페와 서점들이 줄지어 있었죠. 민혁은 그 골목을 걸으며 이따금 멈춰서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저 카페에서 밤새 자료를 정리했다고, 이 골목 끝 공원 벤치에서 회장님과 처음 통화를 했다고요. 예은은 그 말들을 들으며 낯선 도시에서 혼자 버텨온 그 시절 민혁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민혁 씨가 없었다면 저 정말 못 일어났을 거예요. 걸음을 멈추고 예은이 말했습니다. 민혁은 대답 없이 잠시 앞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이 심어놓은 나무였을 뿐입니다. 예은 씨는 그 나무 옆에서 혼자 다 이겨낸 거예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은은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노을이 질 무렵 두 사람은 마을 언덕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은이 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쓰던 레시피 노트였죠.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 중간중간 메모와 화살표, 작은 그림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고 민혁이 이따금 메모를 읽으며 웃으면 예은도 따라 웃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예은이 새로 써넣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예은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 무렵 금자와 동원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금자는 반지하에서 폐지를 주우며 지내고 있었고 동원은 공사판에서 마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은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아니었고 통쾌함도 아니었죠. 그냥 멀리서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예은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이미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용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민혁이 반지를 내밀던 날은 초겨울이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사무실을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민혁이 걸음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죠. 뚜껑을 열었을 때 단순한 디자인의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고 화려하지 않아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이었고 안도였으며 지나온 날들에 대한 복받침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었죠. 민혁이 조심스럽게 반지를 예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사무실 옥상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화분들이 놓인 옥상에 작은 조명이 켜졌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박하게 차려졌습니다. 예은이 웃는 소리가 옥상 위 하늘로 퍼져나갔죠. 바람이 불었고 민혁이 예은의 어깨를 살짝 감쌌습니다. 그 순간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자랍니다. 살면서 이 말이 틀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잘 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죠. 하지만 세상은 결국 그 균형을 찾아갑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움직일 뿐이에요. 예은과 민혁의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골목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죠.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이 점점 작아지다가 골목 끝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예은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어머니에게 짓밟히고 엄마마저 잃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품고 혼자서 버텼고 결국 자기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내 삶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동원은 감옥에 갔고 서리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은이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을 견디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에게 이번 이야기가 자그마한 위로와 통쾌한 대리만족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